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끝없는 회의와 팀워크, 단톡방의 알림이 쉼 없이 울리고 주말이면 지인 결혼식이나 동창 모임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친구가 부탁한 일, 부모님이나 친척 모임, 아이 학교 행사까지 겹치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큰일처럼 느껴지죠. SNS를 열면 누군가의 성공과 비교되는 소식이 연달아 올라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치 내 하루가 온통 남의 일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일찍 눈이 떠져도 개운치 않고 단순히 초대 문자 한 통이 와도 긴장부터 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혹시 나만 이상한 건가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특히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회복하는 극아이형, 즉 강한 내향 성향을 지닌 분들에게는 더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외부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신경계가 과부하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면 외향인은 자극을 받아야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모임 후에도 다음 약속을 잡으며 기운을 얻지만 내향인은 같은 상황에서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느낍니다. 문제는 사회가 여전히 사람은 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조적이지 않다고 오해받고 모임을 피하면 인간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향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 인간이 에너지를 되찾는 방식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명언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초대받은 모임이 있을 때 우선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가는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가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큰 힘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하늘 씨는 회사를 다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팀 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늘 긴장했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동창 모임은 빠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직장 성과나 연봉 이야기를 꺼낼 때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지만 안 나가면 관계가 끊길까봐 억지로 참석하곤 했습니다. 하늘 씨가 변화를 시작한 것은 바로 융의 이 명언을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내향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에너지를 되찾는 방식이라는 말을 반복해 되뇌며 초대가 왔을 때 무조건 내라고 답하던 습관을 멈췄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이 모임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까, 잃을까를 먼저 적어보는 메모 습관을 만들었죠. 놀랍게도 모임을 줄이자 오히려 관계가 끊기기는커녕 꼭 필요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빼앗는 관계를 구분하고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향형인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만한 명언이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의 고통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점에서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석하는 방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각을 기억하면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에도 저 사람의 성향일 뿐이라며 나를 지키는 거리가 생깁니다. 하늘 씨는 이 명언도 자신의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직장에서 무례한 상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지만 이제는 저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구체적 상황에 연결하면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하늘 씨처럼 관계를 줄이고 나니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고민도 생깁니다. 이러다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죠. 사실 이런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뇌는 소속감을 생존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래전 인류는 집단에서 벗어나면 생존이 어렵다는 경험을 수만 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신호가 본능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안전하게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수전 K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창조의 원천이며 혼자는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 명언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가 결코 게으름이나 이상함이 아님을 확인해 줍니다. 이 명언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중 자기만의 침묵 시간을 20분 이상 확보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고 음악도 끄고 그저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날에도 훨씬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소라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라 씨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40대입니다. 하루 종일 고객 문의, 아이들 학원 문제, 친정과 시댁의 부탁까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친 날, 소라 씨는 수전 케인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족이 일어나기 전 30분을 조용한 차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영국 수필가 세뮤얼 존슨은 우리가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는 가장 성숙한 선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소라 씨도 명언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나가던 동네 엄마 모임을 조심스럽게 줄였습니다. 단번에 끊는 대신 일정을 조율하며 이번 주는 아이와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처음엔 미안했지만 오히려 진심을 존중해주는 친구들이 남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거리 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높이는 정리 작업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박준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준호 씨는 광고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으로 회식이 많고 인간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매번 참석하다 보니 체력은 물론 정신까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간디의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는 명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를 위한 휴식일을 정하고 그날만큼은 모든 약속을 거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도 준호 씨는 그날은 쉬는 날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루 30분의 침묵이나 한 달 한 번의 휴식일처럼 측정 가능한 목표로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혼자만의 시간이 곧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함께하면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를 줍니다. 첫째, 혼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둘째, 함께할 때 성취가 가능하다는 균형의 지혜입니다. 실제 사례로 이도윤 씨가 있습니다. 도윤 씨는 책을 좋아하는 내향형 IT 개발자입니다. 몇 년 동안 인간관계가 힘들어 모임을 거의 끊다시피 했지만 책을 통한 온라인 독서 모임만큼은 매달 한 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평가나 경쟁 없이 책에 대한 진짜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도윤 씨는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향형에게 필요한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입니다. 억지로 만남의 수를 늘리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두 명과의 진실한 만남이 오히려 큰 위로와 성취를 줍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례한 사람, 억지 부탁을 하는 사람,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종종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한마디 또는 반복되는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려다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이 상한 채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죠. 이럴 때 떠올릴 만한 명언이 있습니다. 작가 에리카 종은 사람들은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문장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내가 허락한 만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명언을 실천으로 옮기는 첫 걸음은 노를 말하는 연습입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반복되는 지인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알았어라고 대답했다면 이제는 이번 주는 제 시간을 갖고 싶어요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단호하되 예의를 지키는 한마디가 곧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이가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영 씨는 동네에서 아이 친구 엄마들과 친하게 지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모임에서 늘 대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회비를 먼저 대신 내거나 모임 장소를 예약하는 1등이 자연스럽게 그녀 몫이 되었죠.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지만 싫다고 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리카 종의 명언을 접했고 작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모임 준비를 부탁받을 때 이번엔 제가 어렵겠어요. 다른 분이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임은 문제없이 진행됐고 오히려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나를 대한다는 생각은 관계를 깔끔히 정리해줍니다. 한두 번의 거절이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도의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존중과 배려를 먼저 스스로의 태도에서 시작하라는 뜻이죠. 가영 씨는 이후에도 이 명언을 되새기며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요청할 때도 무심히 넘기지 않고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상대의 상황을 배려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거절할 때도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으니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허락한 만큼만 나를 대한다는 문장과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문장을 종이에 적어 두세요. 그리고 내일 누군가의 부탁이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두 문장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방패이자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고 거절을 배웠다면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회복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만남을 줄였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공허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과 태도뿐이라는 뜻이지요. 이 명언을 떠올리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많은 피로가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린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박서현 씨는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서현 씨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줄이자 불안감과 서운함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밤마다 떠올랐죠. 그러다 스토아 철학의 명언을 만나고 나서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친구의 마음과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 후 서현 씨는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심 어린 안부 메시지를 한 번 보내고 그 뒤로는 친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면의 밤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회복의 과정을 위해선 혼자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명언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3분 호흡 명상을 추천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나는 지금 내 숨과 함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불안이 몰려올 때, 마음이 복잡할 때 단 3분만 투자해도 생각이 맑아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 3줄 일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맑았다든가, 커피가 맛있었다든가, 스스로에게 칭찬할 일이라면 무엇이든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언어로 하루를 정리하면 사람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차츰 누그러집니다. 정윤호 씨의 이야기도 참고해 보세요. 윤호 씨는 직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출근길의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사 일기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몰입형 취미가 있습니다.
요가, 수영, 등산 같은 혼자 즐길 수 있는 운동이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처럼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이 특히 좋습니다. 이런 취미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NS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는 피드 속에는 타인의 성공, 여행, 화려한 일상이 가득합니다. 이를 오래 접하면 나는 뒤처졌다는 비교심이 커집니다. 하루 30분이라도 SNS를 끄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내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정 씨는 SNS 다이어트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미정 씨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SNS를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30분 휴대폰 금지 시간을 정한 후 그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자 아침의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이어가면서 비교 대신 나만의 속도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관계의 질을 지키면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인간관계의 과학을 연구한 로빈 던바 교수는 우리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5명 내외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소수의 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이 명언은 관계 정리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5인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5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들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켜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짧게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윤다현 씨는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다현 씨는 친구가 많았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5명만을 골라 한 달에 한 번 직접 만나거나 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더 깊어지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니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좋아하는 향을 피우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의 한 장을 읽는 것, 작은 산책을 하는 것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의 불필요한 무게를 덜고 혼자 있는 시간의 회복력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의미 있는 관계를 어떻게 오래 지켜나갈 것인가입니다. 인간은 결국 사회적 존재이기에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나에게 맞는 깊이와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사회학자 로빈 던바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5명 내외다. 이 말은 관계를 숫자로 제한하자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할 대상이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과학적 통찰을 줍니다. 수많은 지인과의 가벼운 만남보다 진짜로 의지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가 행복과 회복력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언을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만의 5인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휴대폰 메모를 열어 내 삶에서 가장 고마운 5사람을 적어보세요. 가족일 수도, 오래된 친구일 수도, 최근 알게 된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나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이자 혼자 있을 때도 따뜻함을 전해주는 심리적 자산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가 조금씩 먼저 손 내밀 때 지속됩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함께하면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는 바로 이런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김도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영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사진을 찍으며 지냈지만 점점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헬렌 켈러의 명언을 접하고 한 달에 한 번 직접 먼저 연락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친구들은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반가워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와 여행 계획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도영 씨는 내가 먼저 다가가니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되려면 남과 달라야 한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용기를 줍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명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인간관계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선택한 관계를 사랑으로 가꾼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마지막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고 10분 동안 5인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중 한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 한 통을 보내거나 마음을 담은 음성을 남겨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크게 말해보세요. 이 단순한 3가지 실천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인간관계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